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9월 26일 월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저에게는 초등학교 5학년에 막 진학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살 때부터 이 친구가 한 4, 5년 정도 수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5학년에 진학하면서 수영 연습 스케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6일 동안 수영을 하고요. 또 일주일에 2번은 등교하기 전에 새벽에 수영을 1시간 반 정도 하고 등교를 하게끔 스케줄이 좀 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들 덕분에 오늘도 새벽에 한 5시에 일어나서 수영장에 데려다 주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새벽에 이렇게 일자리에 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요, 조금 슬럼프가 몰려오거나 아니면 좀 삶의 의욕이 떨어질 때 새벽에 이렇게 나가보면 지하철 첫 차를 탈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좀 삶의 기운을 얻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미준 패밀리 분들 중에서도 최근 들어서 슬럼프에 시달리시거나 삶의 의욕이 좀 떨어지실 때는 간혹가다 새벽에 일어나서요, 첫 차를 한번 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새벽 버스를 타셔도 좋고요. 한 새벽 5시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일터로 향하면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여러분들 정열적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26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죠. 일단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1.62% 기록했고요. S&P 500이 마이너스 1.72, 나스닥은 1.8% 빠졌습니다. 자, 성장주들의 변동사항도 살펴보면요. VNOM, 바이퍼 에너지 같은 경우는 9% 넘게 하락을 했고요. 스템이 6.69% 마이너스, 인텔리아가 마이너스 5.54, 누홀딩즈 마이너스 5.2, ABCL이 마이너스 5.06%, TQQQ가 마이너스 4.78% 기록했고요. 인바이트 마이너스 4.69, 테슬라 마이너스 4.59, 발레 마이너스 4.40, SQM 역시 4.4% 떨어졌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성장 주식들의 모멘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퍼포먼스 다음에 모멘텀 탭이 나옵니다. 이 모멘텀 탭을 누르시면 현재 어떤 주식이 가장 주가에 힘이 좋은지 이걸 우리가 쭉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10day SMA는 10일 이평선이죠. 그리고 50일 이평선, 100일 이평선, 그리고 200일 이평선이 있는데요. 일단 200일 이평선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추세를 살펴볼 때 많이 이용된다고 보시면 되고, 50일 이평선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동평균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50일 이평선을 한번 기준으로 정렬을 시켜보죠. 자, 지금 많은 성장 주식 중에서 가장 주가에 힘이 좋은 종목은요, 테라다인입니다. 테라다인 같은 경우는 현재 50일 이평선보다 163% 정도 주가가 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스노우플레이크는 2.32%, 스템은 1.93, 그리고 누홀딩즈가 0.36% 정도 50일 이평선 위쪽에 지금 주가가 형성돼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 4종목 제외하고는요, 대부분의 성장 주식들이 다 50일 이평선 밑에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지금 시장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를 여기서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현재 가장 주가에 힘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은요, 오픈도어, 그리고 TQQQ, UiPath, 버진 갤럭틱, C 리미티드, AMD, 텔라덕, SQ 이런 종목들이 가장 어려운 상황을 지금 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메가테크 기업들로 넘어갑니다. 일단 금요일 날 주가의 변동부터 살펴보면요. 테슬라가 무려 4.6%나 하락을 했고요. 넷플릭스 마이너스 4.49, 아마존이 마이너스 3% 기록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즈 마이너스 1.69, 애플 마이너스 1.51, 구글이 마이너스 1.39%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27,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0.36% 떨어지면서 금요일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메가테크 기업들의 모멘텀은 어떨까요? 한번 들어가서 살펴볼까요? 자, 모멘텀 클릭하시면 여기 50일 이평선이 나와 있는데 현재 주가가 50일 이평선 위로 형성되어 있는 메가테크 기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았던 넷플릭스 역시도 50일 이평선보다는 주가가 밑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정말 어려운 상황을 지금 메가테크 기업들이 견디어내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가장
가장 주가의 힘이 떨어진 종목은요, 엔비디아입니다. 마이너스 23%, 50일 이평선 밑에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렇게 50일 이평선보다도 23% 떨어져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현재 주가의 모멘텀이 너무나 좋지 않다. 따라서 지금 줍줍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일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마이너스 23%면 굉장히 많이 밑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과매도가 되는 상태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과매도가 됐다는 것은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엔비디아로 한번 들어가서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리죠. 자, 이렇게 엔비디아 메인 페이지로 들어오셔서 모멘텀 페이지를 클릭하시면요, 여러 가지 모멘텀에 관련된 수치들이 나와 있는데 가장 밑에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시면 RSI라는 게 있습니다. Relative Strength Index라는 게 있는데요. 이 RSI가 만약에 70 이상으로 올라가면 지금 좀 과매수됐기 때문에 조만간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RSI, Relative Strength Index가 3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지나치게 과매도됐다. 조만간 어떻게 보면 주가의 반등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수입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현재 RSI 지수가 몇이냐면요, 30.52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 이하로 RSI가 떨어지면 지나치게 좀 과매도된 거잖아요. 따라서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면 매수 찬스가 조금 더 있으면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 점점 더 과매도의 상태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이 지수를 통해서 간단하나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마무리된 FOMC 미팅에서 연준이 굉장히 호키시한 그런 태도를 유지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고 또 다양한 전문가들은요, 비판의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올려드린 쇼츠 영상을 보시면 제레미 시걸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와튼 스쿨의 교수님은 지금 연준이 리세션을 자초하고 있다. 사실 인플레이션은 이제 내려가는 기미를 벌써 보이고 있는데 연준이 뒤늦게 너무나 강경한 호키시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지금 현재 연준의 태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리세션의 확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미국 경제에도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요, 제가 재밌는 기사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구글에서도 다가오는 경제 침체를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구가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최고의 기업인 구글도 리세션의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이번 기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구글의 인플로이 미팅, 직원 회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제 여러 가지 경영진에서 메시지를 전달을 했겠죠. 그런데 이 미팅에서 CEO인 순다 피차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러한 기사 내용입니다. 자, 피차이는 이번 달 초에 어떠한 이야기를 또 했었냐면요, 구글의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을 한 20% 정도 증대시킬 거다. 이러한 메시지를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따라서 시장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아마도 생산 라인을 혁신적으로 개선해서는 이룰 수 없는 목표잖아요. 사실 20%나 프로덕티비티를 높인다는 것은 순이익을 20% 높이겠다는 건데 그건 보통 일이 아니죠. 따라서 아마도 지금 매크로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를 줄여나가지 않을까, 이러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피차이가 발표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구글에 지금 출장자들 있잖아요. 이 출장 역시도 정말 중요한, 꼭 가야 되는 출장 빼고는 이제부터는 좀 자제를 시키겠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의 같은 것은 다 줌이라든지 화상 통화를 통해서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회의를 통해서 피차이가 어떠한 메시지를 직원들과 공유했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나는 바란다. 여러분들 모두가 최근에 뉴스를 좀 보고 있을 거라고 바라고 있다. 특히 이제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좀 읽고 있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현재 매크로 경제 상황이 너무나 안 좋다. 지난 10년 걸쳐서 이렇게까지 안 좋은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거칠은 매크로 상황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감 있는 경영을 해야 된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좀 요청하고 있는 거죠, 직원들한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잖아요. 이 기업 문화는 계속해서 즐거운 문화가 지켜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일하는 방식은 지켜질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록 이제 펄크 앤 스웨그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좀 여러 가지 혜택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구글이 제공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혜택들이 줄어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펀 문화, 즐기면서 일하는 문화는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CEO 피차이의 주장입니다. 나는 기억한다. 구글이 굉장히 작고 스크래피는 뭐냐면요. 한국말로 허접한 그런 뜻이 굉장히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글이 굉장히 허접하고 작은 기업이었을 때를 나는 기억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때도 우리는 재미있게 일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당분간 좀 허리띠를 졸라매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할 때 재미없을 리는 없다. 우리 앞으로도 구글의 문화를 지켜나가면서 열심히 함께 일하자. 이러한 CEO의 당부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 읽어볼 기사는 시장 전망에 관련된 뉴스고요. 자, 이번에 들어볼 시장 전망은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전망입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컷했다,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S&P 500의 타겟을요, 3,600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S&P 500 기준으로 3,693이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에서 조금 더 떨어지면서 마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higher rate, 즉 기준금리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이렇게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다. 이렇게 요약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시죠. 자, 골드만삭스의 에퀴티 팀, 주식 팀이 이번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year end forecast니까 2022년 말이 됐을 때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목표 주가가 있잖아요. 이 목표 주가, S&P 500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줄였냐면요. 약 16% 정도 하향 조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3년, 그러니까 내년 되면 어느 정도의 주가가 형성될런지를 시나리오를 구성했는데 하나는 하드 랜딩, 즉 경착륙이고요. 또 하나는 소프트 랜딩, 연착륙. 따라서 내년에 만약에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졌을 때는 목표 주가가 얼마, 그리고 리세션에 빠지지 않고 잘 견뎌냈을 때는 목표 주가가 얼마, 이렇게 두 가지의 시나리오로 나눠서 목표 주가를 제시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들어볼 목소리는 전략가인 데이빗 코스틴, 그리고 그가 이끌고 있는 팀이 내놓은 그런 목소리고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2022년 올해 말에 마켓 프라이스 타겟 목표 주가를 원래 4,300을 가지고 있었는데 4,300에서 3,600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라고 합니다. 자, 시장에서는 지금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다. 뭐를 반영하고 있냐면요. 4.6% 터미널 레이시 나옵니다. 자,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 것처럼 터미널 레이시라는 것은 이제 종착역이죠. 그래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어디에서 끝날 것인지 이거를 우리가 터미널 레이시라 그러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4.6%까지는 올라가야 기준금리의 상승이 멈출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얼마 전만 해도요. 이 4.6%는 3.25%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기준금리가 예전에는 3.25%까지 올라가서 이제 머물거나 아니면 하향 추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던 시장 참여자들이 아니다. 기준금리가 아무래도 4.6%까지는 올라가야 그리고 나서 기준금리 상승이 멈출 거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2023년 내년에 대한 전망도 나오는데요. 만약에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다면, 즉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지지 않는다면 코스틴이 전망하기로는 S&P 500이 4,000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3,600에서 4,000까지 올라가니까 나쁘지 않죠. 하지만 만약에 경착륙을 한다면, 즉 리세션이 찾아온다면 3,750에 머물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올해 말에 3,600을 찍은 다음에 내년에 3,750이라는 것은 1년 동안 한 4% 정도밖에 못 오른다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시장의 정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S&P 500의 지수는요. 사실상 작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목표 주가 4,300을 8월 중순에 찍은 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잠깐 이제 주가가 많이 반등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상황이 갑자기 이 8월 달에 비해서 180도 바뀌어 버렸다. 이렇게 지금 코스틴이라는 전문가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요. 전에 가지고 있었던 터미널 레이스에 대한 전망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터미널 레이스의 전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 그 전에는요. 주식시장 S&P 500 기준으로 했을 때 P 레이쇼를 한 18배를 적용을 했었는데 이 18배를 15배까지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8배가 15배까지 하향 조정됐다는 얘기는요. 지금 3배가 줄은 거죠. 그래서 3 나누기 우리가 18을 하게 되면요. 16.6%가 나오거든요. 아까 16% 기억하시죠? 이 기사의
가장 처음에 보시면 S&P 500의 목표 주가를 16% 줄였다라고 나와 있죠. 이 16% 줄인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는 18배 정도에 머무를 거라고 생각했던 S&P 500의 멀티플이 15배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결국 4.6%까지 기준금리가 상승한다면 결국 그 국채금리 있잖아요. 국채금리는 아무리 못해도 5%를 찍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만약에 국채금리가 5%를 찍은다면 국채의 멀티플은요, 100 나누기 5를 하면 되죠. 그러면 20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안전자산인 국채의 멀티플이 20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안전자산이 20배 팔리고 있을 때 당연히 위험자산인 S&P 500은 20배 아래에 형성이 되는데 18배는 너무나 높은 수치죠. 따라서 이 안전자산의 멀티플과는 좀 차이를 보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위험자산인 S&P 500의 PE 레이쇼는 15배까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지금 골드만삭스의 스트래티지스트가 안겨주고 있는 전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매크로의 상황이 너무나 어려울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산업 분야 그리고 어떤 종목이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투자처를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구조적인 성장 그러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전기 자동차가 있고요, 또한 인공지능, 로보틱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 가장 현저한 구조적인 성장을 이뤄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이번 기사를 보시면 EV 전기차 시장이요, 굉장히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2030년이 되면 새롭게 판매되는 모든 차의 60%는 전기차가 될 거라는 새로운 업데이트가 발표가 됐고요. 공신력 있는 IEA에서 나온 리포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IEA는요,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의 약자고요. 한국말로는 국제 에너지 기구 정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31개국이 가입을 한 세계적인 기구고요. 한국도 멤버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시죠. 전기차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를 모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어떤 데이터가 발표되고 있냐면 IEA가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를 발표했고요. 애뉴얼 리포트니까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IEA 국제 에너지 기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목표가 있는데요. 2050년까지 제로 에미션을 만들어낸다. 제로 에미션은 이제 탄소 배출량을 아예 없애버린다는 거죠.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IEA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글로벌 워밍을 줄이기 위해서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발표된 업데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EV 세일즈, 즉 전기차의 판매 현황인데요. 작년에 2021년 동안 2배 이상 향상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현재 자동차 시장의 9% 정도를 전기차가 차지하게 됐다. 굉장히 빠른 폭으로 시장 침투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트렌드는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이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성장률이 굉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1분기 실적을 보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200만 대가 넘는 전기차가 판매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를 작년과 비교해 보면요, 작년 1분기에 비해서 75% 정도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IEA가 기대하기로는 이 수치가 지금 9% 정도의 침투율을 보이고 있는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올해 말 정도가 되면 13%까지 확장이 될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면 굉장히 빠른 추세죠.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3%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자, 그리고 제로 넷 에미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IEA는 결국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구잖아요. 그게 2050년의 목표고, 이러한 그 2050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는 약 3대의 자동차가, 전기차가 돌아다닐 것이다. 도로 위를 달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판매되는 새 차 중에 60%는 전기차가 차지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다른 분야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수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에너지 덴시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에너지 밀도를 얘기하는데요. EV 배터리, 즉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에너지의 양이 점점 증가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배터리의 수명이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지난 한 해 동안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에너지
에너지 덴시티, 에너지 밀도가 점점 더 향상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배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의 배터리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리튬, 철, 인산염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가 지금 시장 점유율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켓 쉐어가 2배 이상 향상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리튬, 철, 인산염 배터리는요, 니켈이라든지 코발트가 필요 없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 채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와중에 EV 차징, 즉 전기 충전기가 나오는데요. 전기 충전기 역시 2021년 40%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년 동안 설치된 충전기의 숫자는 50만 개가 넘어간다. 따라서 이 분야도 굉장히 전망이 밝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번 리포트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투자 기회, 세상의 변화가 정말 빨리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일단 2030년까지 새롭게 판매되는 자동차의 60%는 전기차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전기차 시장의 규모가 지금 현재에 비해서 2030년이 되면 7배 가까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테슬라가요,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유지만 할 수 있다면 현재 판매되는 자동차의 숫자가 7배 가까이 늘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만약에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반토막이 나더라도 그래도 한 3배 이상의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정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뭐 그뿐만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배터리라든지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자재, 차징 인프라 이쪽에도 많은 투자의 기회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으로서는요, 테슬라라든지 LIT 그리고 스템 이렇게 세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 구조적인 성장을 보이는 자동차 시장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시장의 상황 굉장히 어렵지만 이 와중에도 전기차라든지 인공지능과 같은 산업 섹터는요, 구조적인 성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세 종목 정도를 말씀드렸죠. 테슬라, LIT 그리고 스템이 있는데 LIT 경우는 이제 ETF잖아요. 따라서 가장 좀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굉장히 좀 가능성이 높은 가장 잠재력이 커다랗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이 더 있는데요. 스템입니다. 스템에 투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대박을 한번 내볼까 이렇게 좀 욕심을 내면서 성장주 하나를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뭐 10배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만큼 리스크도 크겠죠. 자, 이번 기사를 보시면 스템이라는 종목이 이제 아웃퍼폼을 받았다. 코엔이라는 투자 기관에서 새롭게 커버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전망을 해주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엔이라는 투자 기관에서 이번에 스템이라는 기업을 새롭게 평가를 해줬는데요. 아웃퍼폼 처음으로 준 평가가 이제 다행히 매수 의견이 나왔고 프라이스 타겟은 $22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를 보니까요. 13.94 한 $14가 되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에서 적어도 50% 이상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 스템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통합적인 플랫폼 아테나가 있는데 이 아테나가 디자인이 되어 있다. 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스토리지 에셋, 즉 우리가 얘기하는 에너지 저장 스토리지를 관리해주는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스템이라고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토리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태양 에너지를 발생시킬 때 이거를 관리해 줄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한 중요한 것은 현재 시장이 계속해서 커져가 있는 그 전기차 차징 인프라 쪽도 연계가 가능하다. 따라서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 스템이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코엔의 애널리스트 이름은 토마스 보이즈고요. 자, 이 보이즈는 또한 잠재력을 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이유가 여러 가지로 설명이 돼 있는데 잠재적인 성장 동력이 뭐냐면요. 일단 커머셜, 즉 상업적인 전기 자동차 차징 인프라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보통 트럭 회사라든지 버스 회사, 뭐 택시 회사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차징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싸게 할 수 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스템이 제공하고 있는 저장 인프라 매니지먼트 툴을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또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살펴본 것처럼 태양 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을 묶어서 하나로 통합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스템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성장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구조적인 성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제가 볼 때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종목은 퀄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퀄컴이 디자인 계약을 굉장히 많이 따내서 이 자동차 산업 분야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평가가 나와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들과 함께 퀄컴의 주가가 금요일 날 떨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애널리스트들은요, 지난주에 있었던 퀄컴의 그 발표 내용, 디자인 컨트랙을 한 300억 달러 이상 따냈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이 내용을 굉장히 높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퀄컴의 자동차 유닛이 이 기업을, 퀄컴이라는 기업을 탑 기어로 이끌고 있다. 탑 기어는요, 1단, 2단, 3단 하다가 5단까지 갔다는 거죠. 그래서 가속화되고 있다. 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도이치뱅크의 애널리스트 로스 세이모어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바이레이팅, 매수 의견을 퀄컴에 주고 있고요. 또한 어떤 부분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퀄컴이 가장 첫 번째로 했던 오토모티브 인베스터 데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자동차 부분만 따로 띄어서 투자 설명회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투자 설명회 내용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넓게 형성이 돼 있고 얼마나 유연성이 있는지 자세히 보여줬다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이모가 또한 첨언을 하기를 퀄컴은 계속해서 혜택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퀄컴이라는 기업이 앞으로 자동차 분야에 계속 진출을 가속화하면서 점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스마트폰 쪽, 스마트폰 시장은 사실 퀄컴이라는 기업을 지금 위치에 올려놓은 가장 중요한 시장이었잖아요. 이 시장은 계속해서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 있는 가장 아끼는 후배랑 줌을 통해서 술 한잔을 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줌 틀어놓고 같이 이제 맥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친구가 애플 아이폰을 매년 바꾸던 친구였거든요. 그만큼 이제 얼리 어댑터라 그러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아이폰을 3, 4년에 한 번씩 바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예년에는 이제 매년 새로운 아이폰이 나올 때 바꿀 만한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근에는 그 폰이 그 폰이다. 그냥 카메라 좋아지고 만다. 이렇게 지금 좀 아쉬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스마트폰이라는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 구조적인 성장이 끝나간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부터는 자동차 시장이 다시 한번 구조적인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디자인 윈, 즉 반도체 설계 컨트랙을 많이 따는 거 외에도요. 자동차 쪽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타겟을 14% 상향 조정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4년 동안 이 자동차 쪽의 매출을 90% 올리겠다. 따라서 4년 동안 매출이 한 배 정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전에는 한 70% 정도 전망을 했었는데 90%까지 매출 성장을 좀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많은 디자인 계약을 따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그 밖에 다른 반도체 기업들의 모습을 보니까 AMD는 3% 정도 떨어지고 있다. 왜냐면요. 모간 스탠리에서 이번에 2022년 그리고 2023년 어닝의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거든요. 자, 조셉 무어라는 사람이 이끌고 있는 애널리스트 팀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볼 때 AMD의 어닝 퍼 쉐어가 EPS가 2022년은 4달러 2센트에 그칠 것이다. 그 전에는 이제 4달러 24였는데 하향 조정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정도가 되면은 4달러 72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4달러 40까지 EPS를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주가는 어닝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예상 주가를 계산해 보죠. 내년이 되면은 AMD가 한 주당 4.4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죠. AMD라는 기업의 성장성을 감안해 봤을 때 아무래도 멀티플은 한 25배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25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2023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AMD의 주가는 110달러 정도의 형성이 됩니다. 자, 지금 AMD의 주가를 보시면 67.96이거든요. 따라서 현재는 주가의 흐름이 너무나 어려운 기업이지만 만약에 이번에 모간 스탠리에서 예상한 것처럼 내년에 4달러 40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그리고 25배라는 멀티플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지금 현재 수준에서 주가는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계산을 직접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는 AMD의 목표 주가를 우리가 직접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자, 이번 하락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거나 새로운 종목을 매수하실 때도 사실 그냥 감으로 주식을 사시는 것보다는 실제로 한번 목표 주가를 설정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매수를 하시면 조금 더 확신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구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구글 페이지에 가셔서 어닝을 클릭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닝 두 번째 탭에 어닝즈 에스티메이트이 있거든요.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구글이라는 기업이 앞으로 향후 얼마 정도의 EPS를 만들어낼 건지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전망인지도 표시가 되거든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2024년, 앞으로 한 2년이 남았죠. 2년 정도가 지나면 6달러 86센트를 만들어낼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23명의 전문가가 진단하고 있는 것의 중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025년에는 7달러 90센트, 7달러 90센트는 9명이 제시하고 있는 수치의 중간 수치다. 가장 높게 보고 있는 사람은 8달러 80, 가장 낮게 보는 사람은 6달러 80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죠. 2025년이 됐을 때 구글이 만약에 7달러 90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자, 그러면 7달러 90을 찍고요. 7.9. 자, 그리고 우리가 멀티플을 해야죠.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자, 여기서 구글이라는 기업의 성장성을 생각했을 때 적어도 20배 정도의 멀티플을 밟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곱하기 20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158까지 올라가거든요. 자, 그 얘기는 지금 현재 구글의 주가는 100달러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 3년 정도가 지나면 구글의 주가는 58%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20배까지 못 받는다. 그러면 조정을 하면 됩니다. 7.9 곱하기 내가 볼 때 구글의 멀티플이 점점 더 감소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기업의 성장이 조금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은 20배 대신 예를 들어서 18배만 곱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142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구글은 2025년 정도가 됐을 때 지금 현재 100달러에서 한 42% 정도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서 투자를 하시면요, 아무래도 조금 더 쉽게 투자의 가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는 카탈리스트 와치입니다. 시킹알파에서는요, 매주 금요일 날 기사 하나를 업데이트를 해주는데요. 그 다음 주에 있을 여러 가지 이벤트 중에서 카탈리스트, 즉 주가를 움직일 만한 중요한 이벤트를 정리해서 알려주거든요.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9월 26일 같은 경우는요, 그랩이 인베스터 데이 투자 설명회를 갖는다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화요일 9월 27일은 인텔이 애뉴얼 이노베이션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UiPath도 인베스터 데이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프레젠테이션에서 뭐 포커스를 보시면 전략적인 프라이어리티라든지 키가 되는 성장의 동력들, 그리고 파이낸셜 시츄에이션을 우리한테 알려주겠다. 어떠한 재정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투자자들한테 설명하는 그런 이벤트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여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UiPath는 보통 랠리를 한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보면 UiPath가 이런 인베스터 데이를 하고 나면 주가가 항상 상승해 왔다라고 귀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수요일 9월 28일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행사를 합니다. 자, 어떤 행사냐면요, 새로운 디바이스, 장비라든지 기능, 그리고 서비스를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번 행사에 기대되는 부분은 이제 에코 디바이스. 에코는 알렉사가 들어가 있는 동그란 그 디바이스를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제 스크린이 달린 이런 납작한 형태의 디바이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그 에코라든지 그리고 링, 블링크, 이거는 이제 가정용 시큐리티 장비죠. 이러한 신제품이 이번에 발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 9월 29일도 행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나이키가 어닝을 발표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어닝이 끝나고 나면 컨퍼런스 콜도 하고요. 지금 현재 옵션 트레이딩의 상태를 보니까 아마도 이 어닝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8% 정도 주가가 올라가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좀 지켜봐도 재미가 있겠죠. 자, 9월 30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다리던 테슬라의 AI 이벤트가 있는 날입니다. 가장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뭐냐면요, 과연 일론 머스크와 그의 팀이 옵티머스 프로토타입을 보여줄 것인가. 프로토타입은 이제 시제품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옵티머스라는 로봇을 우리한테 공개를 해줄 것인가, 이 부분에 이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지난 여름에요.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AI 데이 넘버 2, 즉 이번에 두 번째로 개최하는 AI 데이잖아요. 이번에 이 행사는 에픽이 될 것이다. 역사적인 선을 하나 그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번에 정말 프로토타입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번 주 금요일 날 과연 테슬라가 어떠한 행사 AI 데이를 진행할런지 관심을 가지고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9월 26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작하는 9월의 마지막 주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서요. 후회 없는 9월달 2022년의 9월을 장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